얼어붙은 고을의 괴질, 그 첫 번째 단서. 그해 겨울, 조선 전체가 혹한에 떨고 있었다. 대비마저 창문에서 얼음이 떨어지질 않는다라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특히 북부 지방은 짐승도 숨을 멈춘다는 말이 돌만큼 매서웠다. 그러나 그 매서운 겨울보다 더 두렵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움켜쥐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함경도 산중의 작은 고을, 청운현에 퍼지기 시작한 정체불명의 괴질이었다. 괴질의 등장. 첫 번째 환자는 평범한 목수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작을 나르고 집안에서 일손을 돕던 그는 해질 무렵 갑자기 손끝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네, 마치 장작을 오래 잡고 있었던 것처럼 손이. 하지만 그 굳음은 손끝에서 손바닥으로, 팔로, 어깨로 천천히 올라갔다. 아내는 남편을 흔들며 말했다. 당신, 추워서 그런 거 아니요?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열도, 기침도, 오한도 없었지만 그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갔다. 이튿날 새벽, 아내가 물을 떠다 주려다 남편을 흔든 순간, 엉덩이부터 목까지 한 덩어리처럼 뻣뻣해진 그가 차디찬 눈동자만 남긴 채 숨을 멈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중풍이라 했다. 그러나 사흘 후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이가 셋으로 늙자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이 병은 기침도 없고 열도 오르지 않으며 심지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은 맑은데 몸이 얼음처럼 굳기만 했다. 마을에서는 빙귀가 돌아다닌다는 속설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한 두 글자, 괴질. 조정의 부름을 받은 허준, 청운현의 원님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다. 발병한 사람 10명 중 9이 죽었다.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 원님은 떨리는 손으로 조정에 급히 보고를 올렸다. 전하, 얼음보다 차가운 병이 돌고 있습니다. 제 한 몸을 불태워도 막을 수 없으니 제발 명의를 보내주소서. 며칠 뒤 한양에서는 의관 파견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허준. 그는 아직 동의보감을 완성하기 이전의 시기였지만 조정에서는 이미 병의 근원까지 파고드는 눈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흩날리던 날, 허준은 2명의 약방 도제와 함께 청운현으로 도착했다. 그가 말에서 내릴 때 마을 어귀에는 쓸쓸한 바람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노파가 울먹이며 손을 붙잡았다. 의원,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은 몸이 얼음 같아요. 허준은 노파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허준의 첫 조사 죽은 자해맥. 허준은 도착하자마자 가장 최근에 죽은 환자의 시신을 보았다. 시신은 흰 보자기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허준은 보자기를 들추고 조심스럽게 손목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맥이 전해졌다. 이럴 리가 없다. 마을 이방이 물었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허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얼어붙은 사람의 맥은 끊기듯 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맥은 미세하게 빠르고 얕습니다. 그는 이어 시신의 배와 가슴 부위를 눌러보고 목 아래를 손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입가에서 아주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허준은 코를 가까이 가져갔고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이 냄새 단순한 한기 때문이 아니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몸속 깊은 곳에서 기운이 막혔다. 혈이 흐르지 못해 살이 굳는 것과 같군. 하지만 무엇이 혈을 막은 것이냐?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가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심한 한기 때문인가? 독성 물질인가? 부패한 음식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인가? 그러나 어떤 것도 이 괴질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단서, 차가운 방. 허준은 괴질이 처음 발생한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연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어왔다. 이 방, 왜 이렇게 차가운가? 방 안은 마치 얼음창고처럼 한기가 돌았다. 그러나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고 불을 떼던 아궁이도 멀쩡했다. 집주인은
자신도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다. 며칠 전부터 이렇습니다. 불을 아무리 떼도 온기가 오래 머물질 않아요. 불에 손이 데일 정도로 뜨겁게 뗀 날조차도 저녁이면 이렇게 식어버립니다. 약방 도제가 벽을 두드리자 벽 안에서 쿵 하고 울림이 났다. 허준은 방 안 구석을 살피다가 부엌 쪽에 놓인 항아리에 눈길이 갔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물이나 술이 아니라 메주에 얼음이 낄 일은 거의 없다. 발효된 메주는 열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아리 속 메주 위에는 얇은 얼음막이 생겨 있었다. 허준은 손가락으로 메주 표면을 누르며 말했다. 이 메주는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속에서 기를 빼앗긴 듯 차갑구나. 도제가 물었다. 그럼 이 메주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까?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메주가 차가워진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이 방의 온기를 계속 빼앗아가고 있다. 두 번째 단서 얼지 않는 물. 조사를 계속하던 허준은 마을의 외곽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강물이 얼지 않았다고요? 마을 사람 셋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의원님. 추위가 아무리 심해도 그 근처만은 얼질 않습니다. 그 말에 허준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겨울 산골의 물가라면 당연히 얼음이 두껍게 끼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강의 일부 구간만은 눈보라가 날리는 혹한 속에서도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허준은 장갑을 벗고 물을 손으로 떠보았다. 순간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따뜻하군. 겨울 한복판의 물이 차갑지 않다?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열을 내는 무언가가 있다. 허준은 물을 한 모금 맛보았다. 그리고 입안에 남는 아주 미세한 금속 맛. 흙맛이라기엔 너무 날카롭고 물맛이라기엔 어딘가 걸렸다. 이방이 옆에서 말했다. 며칠 전 상류에서 은광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부들이 중독된 일도 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준의 머릿속에 단서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광산의 폐기물. 그 속에 섞인 동물이 물로 스며들었을 수 있겠군.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중독이라면 구토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몸이 굳는 것과는 다른 병리다. 물이 따뜻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 구간만 얼지 않는가? 왜 메주가 얼었는가? 왜 방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운가? 퍼즐은 조금씩 맞춰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핵심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다. 세 번째 단서 살아남은 단 한 명. 괴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안에 죽었지만 단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허준이 집안에 들어가자 그 남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허준은 부드럽게 물었다. 아픈 곳이 어디요? 남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추워서 몸이 식어가는 느낌. 추위 때문이요? 밖에 나가 있었소? 아니요, 집 안인데. 누군가 뒤에서 숨을 뺏어가는 듯한 소리. 그 말에 허준은 멈칫했다. 숨을 뺏어간다? 허준은 침을 놓기 전 문득 그의 손목을 다시 잡고 맥을 짚었다. 그리고 그 순간 허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 맥은 냉기 때문이 아니다. 기혈이 안에서부터 말라간다는 느낌이다. 마치 몸속 온기가 빠져나간 듯한. 남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몸의 양기가 급격히 소모되는 증상이었다. 허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병은 밖의 추위가 아니라 안에서 빠져나가는 열기의 문제다. 그의 머릿속에 새 가설이 떠올랐다. 혹시 마을 전체의 기운이 어딘가로 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단서 산속에 무너진 굴. 마을 조사 중 허준은 산 중턱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 양반 사실. 저 위에 오래전에 막힌 굴이 하나 있소. 허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무슨 굴이요? 옛날 버려진 탄광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지만 몇 달 전 폭우에 일부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허준은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물이 따뜻한 이유, 매주가 얼만큼 방이 차가운 이유, 사람들의 양기가 빠져나간 듯한 증상, 그리고 산에서 불어오는 기운. 허준은 즉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고 묘하게 떨리는 공간을 발견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기.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온천 같은 깨끗한 열이 아니었다. 일종의 지하가스 독한 기운이 서서히 마을로 흘러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운은 사람의 기혈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몸속 온기를 앗아가며 결국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 매주가 얼어붙고 온기가 빠져나가며 사람의 몸속 양기조차 빼앗아갈 수 있었다. 진짜 싸움의 시작. 허준은 산속 가파른 곳에서 말없이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위로 묘하게 따뜻한 지기가 섞여 있었다. 이 병은 괴질이 아니다. 독한 지기. 땅에서 올라오는 사기다. 그는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이 기운을 막지 않는 한 아무리 침을 놓고 약을 써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허준은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조선 명의들의 겨울 건강법. 원님의 집안은 차가움이 유난히 몰려드는 곳이었다. 원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그날 밤 몸이 굳어가며 마치 자신의 양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했다. 허준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인들은 몸을 떨며 원님의 방을 지켰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한없이 휘몰아쳤다. 첫 단서 방 안의 이상. 허준은 곧장 방으로 들어섰다. 원님은 평소와 달리 얼굴빛이 창백했고 손발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원님, 숨을 크게 쉬시오. 천천히. 그러나 원님은 단순한 추위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보았다. 역시 기혈이 막혔구나. 허준은 방 안을 살폈다. 차가움이 벽에서 서서히 스며들어 손끝까지 닿았다. 그 순간 눈에 띄는 것은 원님의 서재 한쪽 구석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희미하게 김이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상자 안에서 이상하게 온기가 돌고 있는 작은 숫단지가 있었다. 허준은 도제에게 물었다. 이 숫단지 최근에 놓인 것이오? 도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의원님. 어젯밤 하인이 놓았다 하더군요. 하지만 방 안이 더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허준은 숫단지를 손으로 쥐어보았다. 겉으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러나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은 자연의 기운과는 달랐다. 이것 외부 기운을 차단하거나 발산하는 용도가 아니다. 오히려 양기를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군. 허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기를 감지하는 데는 경험과 감각이 필요했다. 그 감각이 그의 손끝과 가슴팍에 밀려왔다. 원인의 실마리 지하굴과 숨겨진 바람길. 허준은 원님 집 주변을 정밀히 살펴보았다. 집 뒤쪽 언덕에는 얼마 전 폭우로 일부가 무너진 탄광굴이 있었다. 그 굴 안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허준은 눈으로 굴을 훑으며 말했다. 이 차가운 바람은 단순한 겨울 한기가 아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독한 지기가 굴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제는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의원님, 우리가 바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러나 단순히 바람을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사람들의 양기가 많이 소모되었으니 몸속 기혈을 바로잡는 처방을 써야 한다. 그는 집 안으로 돌아와 원님의 방에서 본 차가운 매주, 얼어붙은 공기, 그리고 숫단지를 종합했다. 모든 단서가 말하고 있소. 원님을 살리려면 단순한 침이나 약이 아닌 온기를 되찾고 혈맥을 풀어주는 처방이 필요하다. 허준의 첫 처방 실험. 허준은 재빨리 약재를 준비했다. 뿌리, 껍질, 잎, 각종 약재가 작은 약방에서 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먼저 원님의 손목과 발목에 뜸을 놓기 시작했다. 허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원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숨을 깊게 기운을 모으시오. 허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원님은 손끝과 발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몸속 양기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허준은 도제에게 말했다.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 원님의 몸속 양기를 지키려면 외부의 사기 기운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허준은 서재와 방 안 구석구석을 조사하며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경로를 하나씩 찾아냈다. 벽틈, 창틀, 바닥 균열, 심지어 굴로 연결되는 작은 구멍까지. 이 틈들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원님의 몸속 기혈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도제와 함께 모래와 숯을 활용해 바람길을 막고 집안 온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사이 원님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다. 손끝에서 느껴지던 얼음 같은 굳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예기치 않은 사건 또 다른 발병. 허준과 도제가 방 안 정리를 마치려던 순간 하인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의원님, 또 다른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원님의 집 바로 아래 사대부댁입니다. 허준은 즉시 도제를 데리고 달렸다. 원님 집 바로 아래 사대부댁에서는 젊은 부인이 몸을 떨며 손과 발이 굳어 있었다. 허준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목을 잡았다. 이 병 더 이상 마을 한 집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기가 점점 퍼지고 있구나.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차가운 방, 얼어붙은 매주, 숫단지, 지하굴. 단순히 개인 집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마을 전체의 기운이 영향을 받고 있어. 도제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의원님,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준은 굳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하굴로 들어가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양기를 지키고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다. 진짜 수수께끼의 시작. 밤하늘의 별빛 아래 허준은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원님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 병의 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 순간 허준의 가슴 한켠에서 직감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사람의 몸을 굳게 만드는 것,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기운을 빨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이 괴질의 진짜 정체다. 허준은 산속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도제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된다. 겨울 한기보다 더 차가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허준은 어둠 속에서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느꼈다. 그 흐름을 막아야만 사람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그 순간 산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눈발이 마치 마을 사람들의 숨을 함께 얼려버리는 듯 했다. 사라진 비방과 봉황단의 그림자. 새벽녘 해민서의 창호지 위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약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눅눅했다. 전날 밤 최 노인의 갑작스러운 복통 사건 이후 해민서에서는 작은 것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제 아무리 사소한 누룩냄새 한 줄기라도 결국 사건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걸 의관 허진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 사라진 처방서. 허준은 최 노인의 탕약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약방 서가로 향했다. 그러나 서가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서가 한가운데 처방 목록을 적어놓은 대장 한 줄이 통째로 비어있던 것이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젯밤엔 있었는데. 그는 서가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며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문제의 페이지는 찢어진 흔적도 없고 종이를 뜯어낸 자국도 없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에 적셔 글씨를 지우고 그대로 말린 듯 흰 종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찾는 게 그거요? 허준이 돌아보자 약방 관리인인 소실이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숨이 가빴다. 무슨 일이요? 누가 이걸 지웠소? 소실은 입술을 깨물다 결국 말했다.
그저께 밤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봉황단을 찾았지요. 허준의 눈이 번쩍 커졌다. 봉황단. 조선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소문만 무성한 비방. 죽어가는 사람도 단번에 살릴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과용하면 사람을 조용히 죽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국가에서 금지한 약이었지만 야사엔 늘 그 이름이 어른거렸다. 허준은 물었다. 그 사내, 얼굴은 봤소? 보진 못했지만 손등에 묵은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허준은 손가락을 턱에 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은 곧 약방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봉황단의 뒤에 있는 그림자. 허준은 해민서의 오래된 기록실로 가봉황단에 대한 문헌을 다시 펼쳤다. 대조선 비방, 선의록, 진국고방. 모두 봉황단을 비방으로 분류하며 사용 금지의 사유만 길게 적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오래된 의방책에서 그는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다. 봉황이 난다는 말은 살린다는 뜻이니 독과 구원은 종이 한 장 차이라. 허준은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렇다. 봉황단은 약이자 독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책 한 귀퉁이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봉황단이 사라진 해, 해민서 아래에서 의관 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바로 14년 전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공식 문서에서는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 사라진 처방서 의문의 인물 그리고 이 봉황단이라. 허준은 뒷목을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복통이 아닐 수도 있겠군. 최 노인의 자택에 남아있던 단서. 그날 오후 허준은 직접 최 노인의 집을 찾았다. 몸을 회복한 최 노인은 여전히 한기를 느끼는 것처럼 이불을 덮고 있었다. 허준은 부드럽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드신 약을 혹시 남기셨소? 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약은 다 먹었지요. 하지만 약을 가져다 준 사람이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해민서 사람 같지 않더이다. 숨을 헐떡였는데 약을 건네고도 얼른 사라져버렸지요. 허준은 그 말을 메모하면서 방 안 곳곳을 살폈다. 그리고 찻상 위 종이가 덮인 작은 목함을 발견했다. 이건 최 노인이 말했다. 아, 그건 어제 마당에서 주웠습니다. 누가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지요. 허준은 천천히 목함을 열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조금 흐트러진 채 들어 있었다. 가루 옆에는 바늘처럼 가는 작은 대나무 막대가 있었다. 허준은 숨을 들이켰다. 이건 약을 테스트하기 위해 쓰는 시약봉이요. 누군가 이 집에서 약 성분을 시험했다는 말이요. 그리고 가루를 코끝에 가까이 가져가자 은은한 향이 미세하게 느껴졌다. 봉황단의 전초제, 연단초의 향이었다. 허준은 눈을 감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조합했다. 누군가 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연단초를 바른 시약봉으로 최 노인의 탕약을 검사했다. 그리고 급히 떠나다 시약봉을 떨어뜨렸다. 이 모든 건 약방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범인이란 말이지. 의관들의 비밀 모임, 그리고 하나의 이름. 희미한 단서는 하나로 모였다. 허준은 결국 해민서를 지키던 의관들의 회합 장소를 파헤치기로 했다. 조선시대 의관들 사이에는 공개되지 않은 작은 모임이 있었다. 서로의 연구를 나누고 금지된 약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비공식 모임이었다. 그 모임을 사람들은 침은, 즉 베개 밑에 숨긴 기록이라는 뜻으로 불렀다. 허준은 그 모임의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이름을 보았다. 이연. 14년 전 사라진 의관. 그의 죽음은 공식 기록에선 존재하지 않는 일. 그러나 침은 모임에서는 그가 봉황단 연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두고 있었다. 허준은 혼잣말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그 밤에 나타난 남자는 이연. 하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그는 이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떨리는 가능성이 남았다. 혹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한 건 아닐까?
봉황단의 비방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발생한 두 번째 사건. 그날 밤 허준이 해민서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해민서 앞마당으로 뛰어왔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의관님, 제발 살려주시오. 허준이 달려와 맥을 짚는 순간 그는 최노인 때와 똑같은 증세를 보였다. 배가 단단히 뭉치고 혀끝이 파랗게 변하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다. 허준은 외쳤다. 이건 단순한 음식 독이 아니오. 누군가 같은 약을 또 쓴 것이오. 사람들이 몰려들자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허준의 옷깃을 잡았다. 그 사내가 말했소. 곧 봉황이 날아오를 거라고. 그리고 사내는 정신을 잃었다. 허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봉황, 봉황단, 이연, 사라진 처방서, 연단초, 그리고 반복되는 환자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허준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확실해졌소. 누군가 오래전 봉황단을 만들던 실험을 다시 시작한 것이오.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다음 목표는 내가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겠다. 14년 전에 끝나지 않은 그 비극을. 붉은 물의 밤과 사라진 의관.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서리가 얇게 내린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며 해민서 뒤편 골목은 마치 사람의 기척을 삼키듯 조용했다. 허준은 손에 쥔 문서를 꽉 잡고 긴장된 숨을 내쉬며 벼록의 문을 밀었다. 벼록은 오래전부터 의관들끼리 은밀히 모여 국가에 보고하긴 어려운 의학 연구를 논하던 장소였다. 겉은 낡았지만 안쪽에는 오래된 초탁자와 비밀 장부들이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5명의 의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얼굴의 반절은 도포 자락에 가려져 있었다. 왔는가 허준. 가장 나이 많은 의관 박연수가 입을 열었다. 허준은 고개 숙이며 말했다. 예. 오늘은 반드시 하나 답을 얻고자 왔습니다. 무엇에 대해? 허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봉황단 말입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내려앉는 듯 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봉황단, 그 이름은 조선의학계에서 가장 깊은 금기였다.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는 소문도 있고 독약이라는 기록도 존재하는 약. 국가가 봉인한 비방이자 14년 전 사라진 의관 윤석이가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약이었다. 박연수가 낮게 말했다. 감히 그 이름을 꺼내다니 무모하군. 허준은 천천히 문서를 펼쳤다. 최노인의 사건, 약방 대장에 사라진 기록, 누군가가 남기고 간 봉황 문양, 그리고 소실에게 가해진 공격. 이 모든 것이 봉황단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5명의 의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숨길 수 없는 당황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게다가 허준이 말을 이었다. 봉황단을 만들 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한 사람뿐입니다. 박연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윤석이는 14년 전 죽었다. 기록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적은 없었지요. 침묵이 내리깔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붉은 물의 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 차가운 바람이 해민서 마당을 휘돌고 있었다. 꽝!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다. 허준은 즉시 달려갔다. 사람 살려요. 약방 관리인 소실이 붉은 약탕기 옆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위태로웠다. 소실, 정신 차리시오. 허준은 즉시 맥을 짚었다. 빠르고 흔들리는 맥. 독의 기운이 몸을 파고든 상태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옆에 놓인 약탕기 바닥이 허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기엔 봉황이 양날개를 펼친 작은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허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봉황단의 표식.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다. 도전이자 경고였다. 허준은 약탕 속 붉은 액체를 떠서 냄새를 맡았다. 단단목. 봉황단의 핵심 재료. 극히 희귀하고 극소량만 써야 할 독초. 소실이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다. 그 사내.
허준은 확 다가갔다. 사람을 보았소? 어제 약방 뒷문. 손등에 붉은 화상 자국이. 허준의 손이 멈췄다. 화상 자국. 최 노인의 약을 확인하던 그자.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의관 조문결. 14년 전 윤석이와 같은 스승 밑에서 연구했던 자. 최근 들어 수상하게 밤마다 모습을 감추던 자. 그리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상처가 있었다. 사라진 의관. 허준은 바로 조문결을 찾았다. 그가 기거하던 방을 열자 방 안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서가에는 누군가가 급하게 종이를 뜯어간 흔적이 있었고 책상에는 탕약 재료가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방 한가운데에 버려진 작은 조각 하나가 허준의 발끝에 걸렸다. 허준은 그것을 들었다. 붉은 봉황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판.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조문결. 바로 그가 봉황단 잔재를 손에 넣은 자였군. 그렇다면 최 노인의 탕약을 바꾼 것도, 약 성분을 테스트하러 집에 침입한 것도, 소실에게 독을 먹인 것도, 서가 기록을 지운 것도 모두 한 사람에게 귀결된다. 허준은 방 한가운데 서서 복잡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갔다. 그런데 그때 방 구석의 창문 아래에서 희미한 냄새가 풍겨왔다. 허준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가갔다. 창문 아래엔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향과 함께 벼록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 퍼졌다. 연단초, 봉황단의 전초제. 허준은 천천히 병을 내려놓았다. 확신이 들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동약제 사고가 아니라 14년 전 사라진 의관 윤석이의 복귀를 예고하는 그림자, 혹은 그 제자의 복수극, 혹은 그들의 비방을 되살리려는 누군가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허준은 책상 서랍 안에서 조문결이 남긴 듯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한다. 이 조각엔 믿을 수 없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봉황은 죽었으나 쟤는 남아 다시 날아오른다. 허준은 그 글을 손에 쥔 채 얼어붙듯 섰다. 봉황단, 윤석위, 조문결, 14년 전의 그림자.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완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준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한다. 붉은 물의 밤과 사라진 의관. 허준은 조문결의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흔들리는 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벽에는 급히 떼어낸 약재표가 반쯤 남아 흔들렸고 책상 위는 서류 조각과 가루약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한 건 책상 아래 떨어져 있던 작은 책 조각이었다. 허준은 그것을 주워 펼쳤다. 환단비 비방록 윤석위 친필. 숨이 멎을 듯했다. 윤석위의 기록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친필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필사본이 아니다. 원본 혹은 원본의 일부였다. 그 순간 허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윤석이가 사라진 지 14년. 그의 문방구도 노트도 약재 기록도 모두 사라졌다고 기록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중 일부가 조문결의 방에서 발견됐다. 이 말은 곧 윤석이는 죽지 않았거나 그의 비방 연구 자료가 누군가에게 넘어갔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봉황단이 은밀히 누군가에 의해 연구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허준은 손끝을 떨며 책을 덮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다. 누군가 조문결을 움직였어. 그때 방문이 바깥에서 꽝 하고 크게 흔들렸다. 허준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허준은 문을 열어 젖혔다. 기별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벼록에서 불이 났습니다. 허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벼록의 잿더미. 불길은 이미 진압된 상태였다. 그러나 벼록의 내부는 완전히 타버려 재만 남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박연수는 침통한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 허준이 다가갔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누군가 새벽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네. 그나마 순찰하던 금군이 빨리 발견한 것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주변 건물까지 모두 갔을 걸세. 허준의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섰다. 기록은 다? 박연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벼록에 보관하던 비방 기록, 사건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자료들까지 모두 불타버렸다. 허준은 말없이 잿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잠깐 벼록에 남아있던 문서가 전부 타버렸다면. 그는 박연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조문결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박연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불이 나기 1시간 전 여길 다녀갔다네. 뭐라고요? 허준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는 두 개의 사실을 따로따로 알고 있었다. 1. 조문결이 봉황단의 조제법 기록 일부를 갖고 있었다. 이 벼록이 불타면서 나머지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이 말은 곧 이제 봉황단의 비방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조문결 단 한 명뿐이라는 것. 허준은 이를 꽉 깨물었다. 그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다네. 현재 해민서 전체가 찾아보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네. 허준은 벼록의 잿더미 위에서 맡아본 적 있는 향을 느꼈다. 연단초, 단단목, 그리고 익숙한 듯 하면서도 이질적인 약재 냄새. 그 순간 무언가가 허준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딱 하고 맞아떨어졌다. 아니야. 이 불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 박연수가 물었다. 무슨 말인가? 봉황단의 비방을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두 종류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윤석위의 초기 조제법, 또 하나는 벼록에서 의관들이 비밀리에 보관한 보안 기록. 조문결은 이미 초기 조제법 일부를 갖고 있었고 벼록에서 나머지를 훔치고 불태웠습니다. 박연수가 숨을 들이켰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방법을 완성한 건가? 허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문결은 이제 봉황단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왜 봉황단을 완성하려 하는가? 바람이 지나가며 잿더미가 날렸다. 탁탁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조각이 땅에서 부딪혔다. 그 소리 사이로 허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혹시 조문결이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윤석이 자신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허준은 잿더미 위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발견된 단 하나의 단서, 불타버린 벼록의 한쪽 모퉁이, 재 속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꺼내어 털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작은 금속판에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 봉황이 다시 깨어날 때 그대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박연수가 말했다. 이건 윤석위의 필체 아닌가? 허준은 금속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서늘한 새벽바람이 지나가며 불탄 냄새와 약재 향을 뒤섞어 실어 나르고 있었다. 허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조문결을 잡아야 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해요. 박연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자가 어디에 있을 것 같나? 허준은 금속판의 문구를 다시 읽었다. 봉황이 깨어나는 곳. 그리고 답했다. 산릉이다. 왕실의 약초 비밀 채취처. 봉황단의 원초가 자라는 곳. 박연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렇다면 허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우리는 지금 즉시 산릉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과 조선식 겨울 건강법의 완성. 드디어 밝혀지는 겨울 궤병의 실체. 허준과 류성룡이 손을 맞잡고 마지막 단서를 정리하던 순간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바로 겨울 장독대의 조건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모든 피해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장독대가 모두 집 북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둘째,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장독대 뚜껑 위에 서리가 잦아졌다. 셋째, 문병 온 이웃이나 가족들이 한결같이 한마디씩 했다.
요 며칠장이 좀 텁텁한 것 같더이다. 국물 내면 쓴내가 자꾸 나서 김장 담갔는데 배추속이 금방 쉬었소. 이 말들을 들은 허준이 순간 멈춰섰다. 대감장이 상한 겁니다. 장이? 류성룡이 눈을 크게 떴다. 허준은 손에 들고 있던 증세 기록지를 내밀었다. 모두 복통 구토설사, 즉 냉독의 전형적인 양상이옵니다. 겨울이라고 장이 절대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옵니다. 특히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날은 오히려 장이 가장 쉽게 변질돼요. 즉, 한양의 겨울이 너무 춥고 또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다시 얼어붙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장독 속 발효균이 죽고 독성균이 번식했던 것이다. 그렇다. 궤병도 냉귀도 아니었다. 범인은 바로 겨울 장독대에서 생긴 독성균, 즉 음식 독이었다. 류성룡은 입술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단순한 이유였단 말인가? 하지만 왜 올해만? 허준이 답했다. 올해의 기후가 유난했기 때문이옵니다. 한양의 겨울은 원래 건조하고 맑아야 하는데 이번 겨울은 따뜻했다가 갑자기 매서워지는 날씨가 반복되었사옵니다. 장독이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류성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올겨울은 참 이상했지. 이를 어찌 백성들에게 전하겠는가? 허준은 이미 답을 준비해 두었다. 대감, 지금부터 겨울철 조선식 건강법을 정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사옵니다.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류성룡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양을 덮었던 공포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허준이 정리한 조선 겨울 건강의 3대 비법.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자 허준은 조선의 겨울 건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훗날 동의보감에도 녹아들어가 체온기 여름식의 3요소로 이어진다. 그 3가지 비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을 따뜻하게 하라 체온 관리. 허준은 말한다. 겨울은 혈이 응고되려 하고 기운이 막힌다. 속이 차면 병이 스스로 찾아온다. 그래서 그는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아침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이나 탕을 마실 것. 몸의 기운을 깨우고 신장과 위장을 도와줌. 목배발목을 보온할 것. 기혈이 모이는 새 곳이기 때문. 잠자리는 바람이 들지 않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두되 발은 따뜻하게 둘 것. 허준은 늘 말했다. 사람의 몸은 결국 기운으로 움직인다. 기운이 막히면 병이 되고 기운이 흐르면 건강이 된다. 둘째, 과한 양념과 찬 음식은 겨울에 독이 된다. 음식 관리. 이번 사건의 핵심도 바로 겨울 음식의 보관 문제였다. 허준은 어명을 받아 백성에게 다음 지침을 내렸다. 겨울 장독대는 햇볕이 잘 드는 남쪽에 둘 것. 뚜껑은 서리 걷어내고 자주 햇볕에 말릴 것. 장과 절임 음식은 달고 맵고 짠 맛을 과하게 하지 말 것. 찬 음식을 먹으면 기가 위로 역류해 병을 키운다. 특히 허준은 강조했다. 겨울에는 속에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찬 음식은 독이 되는 법이다. 셋째, 가벼운 땀을 흘려 기운을 돌려라. 움직임 관리. 한양 백성들은 겨울만 되면 집에 틀어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기운이 막혔고 이번 사건처럼 면역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허준의 해결책. 하루 한 번 햇빛을 보며 1520분 정도 걷기. 오히려 겨울엔 가벼운 땀을 내는 것이 병을 예방함. 손발을 움직여 말초 혈액순환을 살릴 것.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겨울은 얼어붙는 계절이나 사람의 몸까지 얼어붙어서는 아니 된다. 사건 해결 결과 한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허준은 사건 보고서와 함께 겨울철 건강법 지침서를 함께 내놓았다. 그날 이후 한양은 달라졌다. 장독대를 햇빛이 드는 곳으로 옮겨놓는 집들이 늘어났고 찬 음식 대신 따끈한 탕과 죽이 유행했으며 아침 햇빛 아래 밖에 나와 걷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겨울철 설사구토 환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기침호흡기 질환도 크게 감소했으며 백성들은 올겨울이 유난히 편안하다며 안심했다. 류성룡은 허준에게 말했다. 허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병의 원인을 밝힌 것에 그치지 않았네.
백성의 겨울을 지켜주었네. 허준은 고개를 숙였다. 대감께서 함께 단서를 모아주지 않으셨다면 진실에 다다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긴 겨울을 뒤흔든 미스터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사건의 진상과 겨울 건강의 비밀. 백성들의 변화, 기록으로 남다. 사건 수습 후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눈에 보였다. 한양 도성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신기할 정도로 환자가 줄었소. 올해는 아이들도 탈이 덜 나더이다. 놀랍게도 장독대 옮긴 것만으로 병이 반은 줄었소. 실제로 호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복통구토설사 환자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류성룡은 환하게 웃으며 허준에게 말했다. 허공에 떠도는 괴이한 병이라고 모두 두려워했으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니 결국 사람의 생활이 원인이었군.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은 귀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람 곁에 있으나 우리가 미쳐보지 못할 뿐이지요. 류성룡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이번 사건은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기준을 세워주었소. 이것이야말로 대감이 말한 백성의 삶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겠소? 그때였다. 수많은 기록을 검토하던 한서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감, 이번 일은 혹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성룡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래야지. 조선의 겨울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한양 겨울 궤병 사건은 호조와 내의원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됐다. 그리고 허준은 이 사건을 정리하여 나중에 동의보감의 동절양생법, 즉 겨울 건강 지침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허준이 남긴 마지막 문장, 겨울 건강을 지키는 한 문장. 그날 늦은 밤 허준이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겨울은 사람을 시험하는 계절이니 속을 덥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운을 순하게 돌릴 것. 이는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 문장은 후대의 조선식 겨울 건강의 철칙으로 알려졌다. 속을 덥게 한다, 따뜻한 음식, 체온 유지. 마음을 고요히 한다, 과로 금지, 안정된 생활. 기운을 순하게 돌린다, 가벼운 운동, 햇빛 노출. 시니어들이 특히 공감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니 겨울엔 겨울답게 살아야 한다. 사건이 남긴 교훈, 자연을 거스르면 병이 생긴다. 사건을 끝까지 파헤쳤던 허준이 가장 강조한 핵심 교훈은 단 하나였다. 자연을 거스르는 순간 병이 만들어진다. 사람은 겨울이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따뜻한 것을 찾고 싶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조선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건조하고 차다. 이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찬 음식과 밀폐된 생활을 이어가면 기운은 막히고 병은 스며든다. 장독대 궤병 사건은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허준은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의 몸은 한 나라와 같아서 장독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흔들리고 기운이 막히면 그 나라가 병드는 법이다. 류성룡의 결론, 겨울은 준비하는 계절이다. 며칠 후 사건 보고를 끝낸 류성룡이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지금의 시니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겨울은 생명을 지키는 계절이다. 겨울에 자신을 잘 지키는 자가 다음 해를 건강하게 산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병이란 멀리에서 오지 않는다. 날마다 먹는 것, 날마다 하는 습관, 날마다 보는 자연 속에 있다. 조선 겨울 건강법의 탄생. 그렇게 이 사건은 조선식 겨울 건강 체계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조선 겨울 건강 3대 원칙. 일속을 따뜻하게, 체온을 잃지 말라. 따뜻한 물, 탕, 발배목 보온. 잠자리에서 발, 따뜻 머리, 서늘. 이 음식은 신중히 겨울에도 상한다. 장독대 남양, 서리 제거. 과한 양념 금지. 찬 음식 피하기. 삼기운을 돌려라. 겨울엔 특히 걷기. 하루 1520분 햇빛 아래 걷기. 가벼운 땀 흘려 혈순환 돕기.
그리고 다시 한양의 평범한 겨울. 괴이한 소문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한양의 거리는 다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 시장에서 아낙네들이 말했다. 어제는 애들이 소가리를 안 하고 잘 잤어. 나도 오늘은 좀 걸어보려고. 장독대 옮기고 나니 국물 맛이 달라졌어. 아이들이 눈밭을 뛰어다니고 장수들이 뜨끈한 떡국을 팔고 점포마다 온기서린 김이 올라오는 조선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사건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의 겨울, 조선을 구한 것은 귀신도 군사도 아닌 한 의관의 집요한 관찰과 백성에 대한 마음이었다. 두 번째 겨울 사건. 얼어붙은 손, 멈춰버린 기운. 허준의 결정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증상과 기후, 환경적 조건까지 거의 윤곽이 잡힌 듯 했지만 허준은 확실함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허준은 비장하게 말했다.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내의원 젊은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날이 지금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옵니다. 환자들까지 늘어나는 판에 나리까지 탈이 나면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오. 한양의 장인과 백성들이 일손을 놓게 된다면 곧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오. 책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바람의 세기, 기온의 변화, 작업 환경 모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단하면서도 차분했다. 젊은 의원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대장간의 추위, 빨래터에 냉기 손이 죽어가는 순간을 목격하다. 허준은 먼저 대장간으로 향했다. 대장간은 뜨겁고 무겁고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한 장인이 망치를 들려다 말고 오른손을 주물렀다. 손이 제 손이 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허준은 그 손을 잡아보았다. 뜨거워야 할 손이 돌덩이처럼 차가웠다. 그러면서도 손등에는 열이 모여 빨갛게 부어 있었다. 뜨거운 열기, 갑작스러운 찬바람, 다시 열기. 이 반복이 혀를 급속히 수축시켜서 혈관 말단을 마르게 하고 있었다. 과열과 한기가 한자리에 머물면 몸의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법. 허준은 중얼거렸다. 다음은 빨래터로 향했다. 겨울 빨래터는 상상 이상으로 험했다. 눈이 녹아 흐르는 물가의 아낙네들이 얼음을 깨며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여인이 손을 비비며 말했다. 어제까진 그저 시렸는데 오늘은 손끝이 느껴지질 않아요. 허준은 그 손을 살폈다. 손가락 끝이 조금씩 검게 변해 있었다. 살아있는 생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허준은 얼굴이 굳어졌다. 이대로면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건 단순 노동 피로가 아니었다. 또 단순 동상도 아니었다. 이상 기후 습기 반복된 찬물 접촉. 세 가지 악조건이 겹칠 때 생기는 복합성 기혈응체였다. 그는 곧장 내의원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병은 올해의 한양이 만든 병이다. 범인은 겨울의 틈새 허준이 내린 첫 가설. 허준은 돌아오자마자 큰 종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대장간 열기 바람, 빨래터 찬물 습기, 나무일 톱밥 차가운 손, 포목상 집안에서 실일하다 손만 차가워짐. 이 모든 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겨울의 틈새,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바람, 습기, 차가움. 허준은 하얀 종이에 크게 적었다. 손에서 기와 혀를 가장 빠르게 빼앗아가는 것. 찬 공기, 습기, 과열 후의 급냉, 기압 급변.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올해의 겨울은 평소의 겨울보다 더 빠르고 깊게 사람에게 들어온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찬 기운은 관절 사이로 손끝으로 들어와 혀를 얼어붙게 한다. 나이는 상관없다. 젊은 장정도 나이 많은 장인도 한번 기혈이 막히면 손끝의 힘은 눈 녹듯 사라진다. 류성룡과의 회의 이 병, 조선 전체가 위험하다. 며칠 뒤 허준은 이 상황을 류성룡에게 보고했다. 장인들이 잇따라 일손을 놓고 있다 합니다. 이대로라면 도성의 작업과 생산이 멈출 것입니다. 류성룡은 심각하게 물었다.
병의 정체는 밝히셨소? 허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정체는 겨울 기운과 사람의 습관, 노동 환경이 겹쳐 만들어낸 복합 기혈응체, 즉 손에서 기운이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이대로 두면 손가락을 잃는 사람도 나올 것이옵니다. 류성룡의 얼굴이 굳어졌다. 백성의 손이 사라지면 조선의 힘도 사라지는 법. 허준 반드시 막아야 하오. 허준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리하겠습니다. 겨울의 기를 살리는 법을 찾아라. 그날 밤 허준은 책을 펼쳐놓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 어떻게 손의 기혈을 빠르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멈추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난한 백성들도 실천할 수 있을까? 책 수십 권을 뒤지고 옛 의방을 들춰보고 경락도를 펼쳐놓고 고민하던 중 허준은 문득 멈추었다. 그래. 답은 이거다. 그는 붓을 들고 크게 적었다. 화열법 손끝의 기운을 다시 일으키는 조선식 회복법. 그리고 한열교대법 잘못된 찬뜨거움을 되돌리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순법 겨울의 기를 안에서 밖으로 흐르게 만드는 법. 세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이 방법들은 오늘날로 치면 손순환 치료온 연료법 기압성 통증 관리에 해당한다. 허준은 속으로 외쳤다. 이 세 가지만 풀면 한양의 손은 살아난다. 숨겨진 얼음방의 주인.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듯한 느낌. 타산과 현준, 그리고 약방 도제 윤보는 대감집 뒤뜰 깊숙한 곳, 오래된 안반 앞에 서 있었다. 눈송이 문양이 새겨진 작은 석비. 그 아래로 좁은 균열이 나 있었고 바람이 새듯 차갑고 묘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일봉인된 통로. 스승님, 이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윤보의 목소리는 떨렸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산이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을 통로에 가까이 대며 말했다. 조선에 단 2분밖에 없었다는 비전의 냉법, 그중 한 분의 방이겠지. 냉법이라면 그 전설 말입니까? 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겨울철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약재를 얼려 보존하고 몸의 열과 냉을 조절해 병을 다스렸다는 금명의 말인가요? 다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허준 이전, 그리고 내경학 이전. 더 오래된 기술이지. 하지만 기록으로는 사라졌어. 그리고 천천히 석비를 밀자, 탁! 마치 오래 붙어있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며 통로가 열렸다. 냉기가 한 번에 밀려나왔다. 세 사람은 순식간에 겨울 강바람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음방의 실체. 통로 안은 깊지 않았다. 몇 걸음 들어가자 작은 방처럼 생긴 공간이 나왔다. 하지만 세 사람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방 중앙에 놓인 큰 도람. 그 주위에 얼음처럼 반짝이는 결정이 내려앉아 있었다. 윤보가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여기 춥지도 않은데 왜 얼음이 이렇게? 다산은 손가락으로 도람 표면을 가볍게 쓸며 말했다. 소금, 천초, 회양 여러 약재를 조합한 냉재다. 일종의 습도 조절 장치이지. 조선 중기에 이미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현주는 놀라 숨을 삼켰다. 다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야사이지. 정사에는 남지 않은 기록이니까. 그는 도람의 고리를 잡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약첩과 문서, 더미,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봉합 용기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다산은 문서를 한 장 꺼내 펼쳤다. 글씨체로 보아 150년 전의 것인데. 그 순간 다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눈송이 명의의 정체. 여기 사라진 명의의 이름이 적혀 있군. 현준과 윤보가 바짝 다가섰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빙의 연담 이서진. 현준이 중얼거렸다. 연담이라면 17세기 말 의서에 체온병의 신이라고 잠깐 언급된 그분. 다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식 기록에서는 이름이 통째로 삭제됐지. 윤보가 물었다. 왜 삭제된 거죠? 대단한 분이었는데. 다산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백성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죄라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하지만 권세가들은 나의 냉법을 병사가 아닌 권력의 도구로 원했다. 현주는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즉, 그는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역모로 몰려 이름을 지은 건가요? 다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마도.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겨울 전염병과 연담의 마지막 기록. 다산이 다른 문서를 꺼내자 거기에는 겨울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현준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겨울병은 주로 찬 기운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사는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가리켰다. 겨울병은 찬 기운이 아니라 따뜻해야 할 곳이 따뜻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윤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산이 설명했다. 몸의 중심은 따뜻해야 한다는 뜻이지. 외기는 차갑더라도 내부 순환이 잘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연담은 냉기와 열기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법을 연구했던 거야. 현주는 숨을 삼켰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말하는 체온 균형과 비슷하네요. 다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명이라 불렸겠지. 그러다 그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다. 나는 이 냉법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나 권세가들의 압박이 심해졌다. 이 비법은 백성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기록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나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현준이 탄식했다. 그래서 흔적 없이 사라진 건가요? 윤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방은 명의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난처 같은 거군요. 다사는 도람을 다시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성을 지키려다 사라진 의사, 그것이 연담의 진짜 이야기였던 거지. 그 순간 방 안의 냉기가 한층 더 애틋하게 느껴졌다. 다시 현재로 사건의 해결. 세 사람은 수첩들을 챙겨 나왔다. 그리고 대감집으로 돌아와 병든 소년을 다시 진찰했다. 다사는 연담의 기록을 떠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찬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열이 돌지 못한 거야. 그는 약재를 다시 배합했다. 계피, 생강, 홍삼, 그리고 미량의 냉제용 약재. 윤보가 물었다. 냉제를 쓰는데 따뜻한 재료들이 더 많네요? 다사는 미소를 지었다. 연담의 말이 맞았다. 겨울병은 차가움이 원인이 아니라 따뜻할 곳이 따뜻하지 못한 데서 온다. 약재를 다리고 소년에게 먹이자. 몇 시간 뒤 아이의 얼굴에는 열이 오르지 않고 편안한 색이 돌기 시작했다. 현준이 탄성을 질렀다. 정말 살았습니다. 다사는 조용히 응시했다. 연담 선생의 숨겨진 지혜 덕분이지. 겨울의 의학이 남긴 교훈. 다사는 마지막으로 겨울 들녘을 바라보며 말한다. 사람의 몸도 계절과 같다. 겨울엔 밖이 아무리 차가워도 안쪽은 따뜻해야 버틴다. 그 균형을 잃으면 병이 들고 그 균형을 되찾으면 살아나는 것이다. 현준과 윤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기록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어 보관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연담이라는 이름은 또 하나의 야사로, 하지만 백성을 살린 진짜 명의로 조용히 되살아났다. 다산을 노리는 차들 사라진 냉법을 둘러싼 추적.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얼음방을 나오는 순간 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비밀 공간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눈송이 표식을 따라와 보니 발자국 하나, 손때 하나 없을 정도로 새 것처럼 보였고 통로의 돌문도 너무 쉽게 열렸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처럼. 기묘한 흔적. 스승님, 보십시오. 이 돌문 뒤쪽 흙이 뒤섞여 있습니다. 윤보가 손가락으로 긁어낸 흙더미를 보여주자 다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준이 물었다. 설마 누군가 먼저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흙 성분을 봐라.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 이건 오늘 오전에 파헤쳐진 흔적이다. 바깥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싸늘한 느낌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다산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만 이 비밀을 찾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가 모두에게 동시에 와닿았다.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약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왠지 모르게 길가의 소리가 탁탁 끊겨 들렸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골목 어귀마다 서 있는 그림자는 평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현주는 앞서가던 다산을 불렀다. 스승님, 요 며칠 약방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상한 인물? 예. 갓을 깊게 눌러쓰고 약방을 빤히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도망치고 다산의 걸음이 멈췄다. 그들이 연담의 기록을 노리는 자들일지도 모르지. 윤보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겁니까? 다산은 짧게 대답했다. 이미 위험 속에 들어와 있다. 냉법을 원하는 자들. 해가 질 무렵 약방 뒷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윤보는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연담의 냉법을 가진 자가 조선을 움직일 것이다. 묵천. 윤보는 종이를 부여잡은 채 약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스승님, 이걸 보십시오. 다산과 현준이 종이를 받아들고 살폈다. 다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묵천. 낯익은 필체군. 현준이 놀라며 물었다. 혹시 그 비밀 결사 조직? 다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 말기 왕실과 사대부의 뒷거래를 조종하며 약재와 비법을 독점하려 했던 묵천단. 현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연담의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명의를 실종시키고 기록을 없앴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윤보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럼 우리도 그 표적이 되는 겁니까? 다산은 조용히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아마 이미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약재 창고의 침입자. 그날 밤 약방은 평소와 다르게 적막했다. 하지만 다산은 촛불을 끄지 않았다. 스승님, 너무 밝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다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적들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그 틈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건이 터졌다. 약재 창고에서 쾅!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둑이다. 윤보가 먼저 달려가고 다산과 현준이 뒤따라갔다. 창고 문이 반쯤 열린 채 흔들리고 있었다. 안에는 뒤엉킨 약초 꾸러미, 깨진 병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급히 몸을 돌리고 있었다. 멈춰라. 현준의 외침에 사내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창문을 깨고 밖으로 달아났다. 놈을 잡아라. 현준이 뒤쫓았지만 골목길 끝에서 그 사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라진 것은 약재가 아니라 스승님, 여기 보십시오. 윤보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약재암 중 하나가 비어 있었다. 다산이 손을 뻗어 안을 살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이건 설마? 현준이 물었다. 뭔가 중요한 약재입니까? 약재가 아니다. 다산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담의 기록 일부가 사라졌다. 윤보가 숨을 삼켰다. 그럼 묵천단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다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얼음방의 존재도 이미 그들에게 알려진 셈이지. 약방 안에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더욱 깊어진 수수께끼. 다산은 남아있는 기록들을 펼치며 말했다. 연담의 비법은 단순한 냉법이 아니다. 현준이 물었다. 그럼 뭡니까? 다산이 마지막 남은 문장을 가리켰다. 병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잠재우는 법. 윤보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병을 얼린다고요? 다산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연담은 차가움으로 병을 없앤 게 아니야. 열과 냉을 이용해 질병의 뿌리를 잠들게 한 거지. 현준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럼 묵천단이 그 힘을 손에 넣으면 조선의 겨울병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다산이 결심한 것. 다산은 창문 밖에 매서운 겨울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무엇입니까, 스승님? 현준이 물었다. 다산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묵천단이 숨겨놓은 두 번째 얼음방을 찾는 것. 윤보가 놀라며 외쳤다. 두 번째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사는 기록의 마지막 구절을 보여줬다. 내가 남긴 방은 둘. 하나는 군자에게, 하나는 도적에게. 찾는 자가 누구인지 하늘이 시험할 것이다. 현주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묵천단이 먼저 찾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다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다. 두 번째 얼음방의 비밀 묵천단과의 숨바꼭질. 숨은 방을 찾아라.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다산 현준, 윤보는 손전등과 약첩을 들고 조용히 대감집 뒤편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첫 번째 얼음방을 발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엔 마음을 바짝 다잡았다. 다산이 낮게 말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보다 훨씬 치밀하게 숨겨져 있다. 연담은 반드시 접근하기 어렵게 장치를 만들었지. 현주는 몸을 움츠리며 묻는다. 어떤 장치입니까? 눈송이 문양과 얼음 결정이 단서다. 하지만 단순히 찾는다고 열리는 건 아니다. 연담은 마음을 읽는 사람만 방을 열 수 있도록 해두었다. 윤보가 흠칫했다. 마음을 읽는다고요? 다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열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방을 열 것인지, 마음이 순수한지를 시험하는 장치다. 숲속의 단서.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은 숲길을 더듬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닥에 남은 발자국. 그러나 묵천단의 흔적도 엿보였다. 일부 발자국은 고의로 뒤섞여 있었고, 세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기 직전이었다. 스승님, 이 발자국 우리가 가려는 길과 반대 방향도 있네요. 현준이 말했다. 연담의 장치는 단순하지 않아. 길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의도된 함정이다. 다사는 조용히 지도와 약첩을 확인하며 길을 선택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촛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 먼저 방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묵천단이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 윤보가 외쳤다. 함정과 시험. 세 사람은 눈 덮인 바위를 지나자 얼음 결정이 바닥과 벽에 박혀 있는 좁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에는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작은 석판이 있었다. 다사는 석판 위 글자를 읽었다. 정직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것. 거짓된 마음은 얼음으로 붙잡히리라. 현준이 얼굴을 찌푸렸다. 얼음으로 붙잡힌다니? 다산이 손을 섞어 약첩의 기록을 확인했다. 연담은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닌 심리적 정신적 시험을 남겼다. 방을 열기 위해선 세 사람 모두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탐욕이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했다. 윤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방을 찾는다고 진짜 얼음에 갇히는 거예요? 다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가 아니라 마음이 얼음에 갇히는 상징적 시험이다. 하지만 겁먹으면 실제로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세 사람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었다. 묵천단과의 첫 충돌. 동굴 안쪽 얼음 결정 사이로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묵천단이다. 현준이 숨죽이며 속삭였다. 다사는 낮게 명령했다.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 그러나 함정은 이미 발동되고 있었다. 묵천단은 동굴 바닥에 설치된 숨겨진 얼음가시와 낯선 연기 장치로 길을 가로막았다. 윤보가 발을 헛디뎌 가시를 스쳤지만 다행히 작은 상처만 남았다. 다사는 손으로 가시를 부수고 연기 속을 통과하며 속삭였다. 이건 연담이 남긴 마지막 경고다. 방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의지와 정신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얼음방 발견. 숲속 깊숙한 곳. 마침내 두 번째 얼음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방과 달리 이번 방은 완전히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입구조차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 현준이 놀라 중얼거렸다. 이걸 어떻게 찾았죠? 다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첫 번째 단서와 연담의 기록, 눈송이 패턴, 발자국. 모든 게 이어지는 지도를 만든 셈이지. 윤보가 방 앞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기록인가요? 아니면?
다산이 천천히 손을 뻗어 얼음을 만졌다. 그 순간 얼음 표면의 묵직한 진동과 함께 문양이 반짝였다. 방이 열린 것이다. 방 안의 충격적인 진실. 방 안은 완벽하게 보존된 채 연담의 두 번째 기록과 실험 도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놓인 작은 얼음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현대의학과 유사한 치료법 설계 문서였다. 다산이 속삭였다. 연담은 이미 수백 년 전 현대의학적 접근과 비슷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체온 균형, 면역 조절, 심리적 안정까지 기록해 두었어. 현준이 숨을 삼켰다. 묵천단이 이걸 손에 넣으면 권력과 결합해 조선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군요. 다산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찾아낸 건 단순한 약법이 아니다. 연담의 비밀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지혜이자 누군가에게는 너무 위험한 무기일 수도 있다. 추적자의 그림자. 방박, 묵천단은 숲속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방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통과해야만 열리는 장치 때문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 묵천단 일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연담의 후계자가 나타났군. 이번 겨울 그들의 지혜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다산, 현준, 윤보는 방 안에서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연담의 기록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묵천단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 다산이 방 안 기록을 챙기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묵천단과의 숨바꼭질, 그리고 연담의 지혜를 현대에 살리는 것.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될 것이다. 현준이 조심스레 묻는다. 그럼 다음 단계는? 다산이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연담의 기록을 분석하고 묵천단보다 먼저 백성을 위한 겨울 건강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진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뜨겁게 빛났다. 눈보라 속에서 두 번째 얼음방의 비밀과 묵천단의 그림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후의 시험 연담의 겨울 건강법 완성과 묵천단의 그림자. 지혜를 지켜라. 겨울의 칼바람이 약방 주변을 휘감았다. 첫 번째 얼음방과 두 번째 얼음방의 비밀을 모두 발견한 다산, 현준, 윤보는 이제 연담의 기록을 분석하고 실용적인 겨울 건강법으로 완성할 시간이었다. 다산이 약첩을 펼치며 말했다. 여기 기록된 원리는 단순히 약재를 얼리는 것이 아니다. 열과 냉, 체온 조절, 면역 강화,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종합적 시스템이다. 현주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바로 적용하면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다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묵천단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 우리가 기록을 완성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이 이번 겨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기록 완성의 긴박함. 세 사람은 약방 안에 임시 연구실을 꾸렸다. 다산은 기록을 분석하고 현주는 약재와 온도 조절 기구를 준비하며 윤보는 기록의 순서를 정리했다. 현준이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그런데 이렇게 하다간 묵천단이 따라올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산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두 번째 얼음방의 장치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묵천단은 심리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윤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군요. 다산은 미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 연담은 단순히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다. 이 기록을 지키는 자의 마음도 시험했다. 묵천단의 공격. 바깥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불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묵천단이다. 현준이 경고했다. 다산은 침착하게 약첩을 든 채 말했다. 그들은 접근하지 못한다. 하지만 방 밖에서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기록을 완성하고 즉시 겨울 건강법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한다. 윤보가 긴장된 얼굴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럼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 순간
눈보라 속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묵천단 일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동굴과 얼음장치 덕분에 직접적인 진입은 실패했다. 겨울 건강법 적용. 다사는 기록을 따라 실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체온 균형. 현준이 약재를 끓여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방차를 완성했다. 두 번째 단계는 면역력 강화. 윤보가 연담의 방법대로 식재료를 배합하여 면역을 높이는 영양밥과 탕을 준비했다.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안정. 다산이 지도에 따라 호흡과 명상법, 손에 약초를 쥐고 마음을 집중하는 정신 수련을 병행하게 했다. 현주는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정말 겨울병을 예방할 수 있겠어요. 다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담은 단순히 약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체온, 영양, 심리까지 모두 고려한 총체적 시스템이다. 이제 묵천단보다 먼저 완성해야 한다. 묵천단과의 직접 대치. 묵천단은 결국 창밖에서 공격을 시도했다. 눈보라를 이용해 약방문을 부수고 기록을 훔치려 한 것이다. 현준과 윤보가 문을 지켰지만 힘이 모자랐다. 다산이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외쳤다. 잠깐, 마음이 순수한 자만 살아남는다. 연담의 두 번째 얼음방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묵천단의 일원들은 눈보라 속에서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심리적 불안과 탐욕이 얼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현준이 놀라며 외쳤다. 정말 장치가 작동했어요. 다사는 기록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연담은 이렇게 백성을 지키는 자의 마음을 시험했다. 묵천단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다. 백성을 위한 지혜 전수. 다사는 준비한 한방차와 영양밥, 정신수련법을 약방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현준과 윤보가 함께 도우며 주민들에게 겨울철 건강법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실천 후 차가운 겨울에도 감기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다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연담의 지혜는 이렇게 마음과 몸을 모두 지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한 약법 전달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진정한 보호였다. 윤보가 감탄하며 말했다. 스승님,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다사는 창밖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겨울은 춥지만 마음과 지혜가 따뜻하면 백성은 안전하다. 묵천단이 무엇을 하든 진정한 지혜는 지켜질 것이다. 묵천단의 몰락과 평화. 묵천단은 얼음장치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들은 기록을 훔치지 못했고 설령 손에 넣더라도 마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에 결국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무력화되었다. 현준과 윤보는 다산과 함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얼음방을 확인했다. 연담의 기록은 완전히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조선의 겨울 건강법으로 백성에게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산이 기록을 손에 쥐며 말했다. 연담의 지혜는 단순한 비법이 아니다. 마음을 지키고 백성을 생각하는 자만이 그 진가를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마을 광장에는 주민들이 모여 겨울 건강법을 배우고 실천했다. 눈보라가 흩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안도감이 번졌다. 다사는 현준과 윤보에게 속삭였다. 기억하라. 지혜는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누고 지킬 때 그 힘은 배가 된다. 현준과 윤보는 눈빛을 교환하며 다짐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지켜야 합니다. 겨울밤, 눈송이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연담의 지혜와 마음, 그리고 백성을 위한 사랑이 묵직하게 남겨진 채 조선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지나갔다.